불안정 혁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 좌파 정치와 좌파들이 결국은 들러리에 머물고 있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건국대학교의 비정규 불안정 직에 있는 교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학에 교수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정식적으로 정교수로 임용하지 않고 부려먹는 저임금 교수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한, 좀 특이하게 저는 미국에서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을 하고 들어왔는데, 한국 가면 먹고 살 길이 있냐?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이유 자체가 대한민국에 있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들어왔는데, 정말 좀 무턱대고 막막한 삶을 어렵게 연구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제가 맡은 강의 주제는, 이번에 2025년에 민주당의 재집권이 있었고, 작년 이제 12월 3일 날 뜻하지 않게 21세기에 갑자기 군사 긴급계엄이 일어나서 놀란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흔히 이제 민중항쟁이라고 과거의 운동권들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투쟁을 통해서 아마 오버랩되는 또 하나의 기억은, 아마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수백만의 인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1960년대서부터 정권 타도라는 것들을 외쳐왔지만 실제로 타도한 그 경험은 2016년과 25년 이 두 번의 투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근에 빛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그 투쟁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미 2016년에 촛불혁명이라는, 거창하게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는 사회 현상을 우리가 만들고 경험하고 나서도 5년 후에 너무나 황당하게도 윤석열이라는 정말 전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집권하는 그 과정을 거쳤죠. 요번에 우리가 또 빛의 혁명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 투쟁을 통해서 새롭게 민주당 정권의 등장을 맞이했고, 5년이 또 진행되겠지만 과연 2016년의 투쟁을 통해서 민주당의 집권이 실패했던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겪지 않을 수 있을까?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2016년에 박근혜를 끌어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엄청난 사회적 변화의 에너지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 삶에 무엇을 변화시켰나? 사실은 그게 매우 취약하고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맞이했던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정치 지형을 흔히 87 체제라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형성된 정치적 공간으로 지금의 한국 사회를 설명하곤 하죠. 그래서 이 87 체제, 이 87 체제의 의미 자체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근대화, 근대성이라고 얘기하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형식적으로 모양을 갖춘 이 상황을 우리가 87 체제라고 봤을 때, 근본적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은 87 체제가 근본적인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것들은 뭐 하다못해 TV 토론에 나오는 정치평론가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586 정치 엘리트들과 관련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강의 때 계속 이어서 하고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체제와,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이 2016년 촛불혁명과 그리고 25년 빛의 혁명이라고 불리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미사수식어를 붙이는 것처럼
정말 이걸 혁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좀 반성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라든가 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되게 열렬하게 이번 투쟁에 함께 참여했고 많은 기대와 희망들을 갖고 윤석열을 끌어내렸을 때 환호하셨을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 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투쟁이 우리가 그렇게 희망했던 만큼의 성과들이 없는 투쟁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이 길을 잃은 상황에서 2016년에 반복된 한계선들에서 우리가 다시 주저앉았다는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번에 이 2025년 투쟁 이전에 2016년 박근혜 탄핵 투쟁을 한번 좀 돌아보는 데서 얘기를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언론에선 촛불혁명이라고 뭐 언론도 그렇게 불렀고 우리도 당시 상황을 촛불혁명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제 등장한 문재인 정부를 촛불혁명 정권이다 그렇게 불렀지만 사실 거기에 혁명이 있었냐 여기에 대한 좀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오히려 이제 비교해 볼 만한 건 87년 6월 항쟁이죠. 87년 6월 항쟁은 당시에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직선제를 이루었지만 대선을 통해서 당시의 집권 세력이었던 군부 독재 세력의 2인자였던 노태우가 집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당시에 87년 6월 항쟁을 미완의 혁명이라고 주로 많이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미완의 혁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형성된 한국 사회는 87년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던 사회의 그런 변화들을 추동한 매우 중요한 항쟁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것처럼 한국의 정치 지형과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의 축적 체제의 변화를 과연 2016년 우리가 촛불혁명이라고 불리는 그 투쟁이 그런 변화를 갖고 왔는지 지금 한번 회고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87년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부르면서 지금의 정치 체제를 흔히 87 체제라고 부르는 정치 시스템, 사회의 구조들이 형성된 건 87년 6월 항쟁의 결과였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변화가 2016년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수 있는 사회의 변화들이 과연 형성된 것이 있느냐?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민중의 에너지들을 거리에서 확인하고 그 투쟁을 통해서 정권을 끌어내리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들이 제도적인 사회적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제도적 사건까지는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중항쟁에서 발견되는 물론 2016년에도 그랬고 이번 투쟁에서도 대중의 자발성과 창의성 그리고 이제 광장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돌봄과 연대의 어떤 광장의 이 에너지들은 우리가 직접 확인했죠. 바로 광장 속에서 서로 연대하는 모습들 그리고 좀 더 진일보한 연대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깃발이 이렇게 올라가면 깃발 내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말 몰려 나온 대중들이 운동권들하고 우리는 달라. 민주노총 이런 조끼 입고 투쟁하는 아저씨 아줌마들하고는 우린 달라. 이런 생각을 당시에 거리에 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번 2025년 투쟁에서 확인한 건 오히려 수많은 각자 개성 있는 깃발들을 들고 나오고 조직의 깃발들이 올라가는 것을 내리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하지는 않았죠. 저는 근데 그 2016년 투쟁과 이번 투쟁에 일관되게 관통하는 감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진보 세력들, 진보적인 조직들과 나는 달라라는 것에 대한 이 인식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봐요.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깃발을 내리라고 했는데 쟤네들이 깃발을 드네. 그럼 나도 깃발 들지. 서로 각자의 깃발을 들고 나온 거죠. 물론 그건 각자 개인들이 깃발이 돼서 대오를 꾸리고 투쟁을 형성하는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투쟁과 조직에 나는 속하지 않아. 특히 한 발 더 나가서 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라는 걸 깃발로 표현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투쟁 과정에서는 투쟁을 거치면 조직이 성장하는 과정들이 항상 나와야 되는데 2016년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에너지들이 조직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좀 비교해 보자면 2011년에 이제 미국에서 2008년에 세계 금융공황이 일어나고 그 결과 2008년에 경제 위기를 이제 전 세계가 겪으면서 특히 그 2008년 금융공황의 발발지가 됐던 미국에서는 금융에 대한 엄청난 문제의식을 민중들이 직접 겪었던 거예요.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채의 집이 압수당했는데 그 금융공황에 의한 실제 피해는 당시에 이제 모기지 론을 통해서 집을 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부르죠. 사실은 신용도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줘서 모기지 론을 해준 거예요. 실제로 거리의 노숙자들에게까지 모기지 론을 대줬어요. 당연히 모기지 론이니까 그 돈의 용도는 어디로 가겠어요? 집을 구매하는 데 들어갔겠죠. 근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은행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못 갚을 걸. 그래도 돈 못 갚으면 뭘 하면 돼요? 집을 차압하면 되죠. 그리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기지 론을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발생한 채권들,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제 은행은 채권을 갖고 있겠죠. 채권을 가지고 다시 섞어서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2차, 3차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 금융상품들이 부동산 가격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일순간에 다 종이 쪼가리가 재면서 문제는 그러면은 그렇게 사업을 잘못했던 은행들이 손해를 받아야 되는데 은행은 한 군데도 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봤을 땐 은행이 망하면 이게 이제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자 취약점일 텐데 은행은 어떤 정부도 망하게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은행이 망하게 되면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함께 도산하게 되니까 금융공황이 산업공황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선 은행이 주저앉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죠. 그래서 실제 손해는 집을 차압당하고 2008년 서브프라임 그 모기지 론이 터지면서 건실하게 실제로 빚을 갚을 수 있었던 사람들 집까지 모조리 다 차압당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그 경험을 했는데 은행은 그럼에도 망하지 않았죠. 천문학적인 이 달러로 조 단위 2조 원 가량을 중앙은행에서 쓰레기 채권을 사주는데 그 돈을 다 썼죠. 은행들이 갖고 있는 이미 쓰레기가 된 채권을 정부가 다 중앙은행이 사주면서 2조 정도라면은 이게 달러기 때문에 공세계가 2조가 뭡니까? 제가 지금 액수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2,000조였을 거예요. 2,000조 달러를 시중에 풀어요. 그러면 공세계가 더 붙어야 되죠. 원화로 바꾸면.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의 천문학적 금액을 은행이 잘못해서 실패한 채권을 사들이는데 중앙은행이 다 그 돈을 썼죠. 결국은 이게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2011년에 미국에서 이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투쟁이 터졌어요. 이거는 은행이 지금 우리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목도한 민중들이 야 월스트리트를 점거하자. 근데 도로를 점거해서 뭘 어쩔 거야?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거리에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이걸 몇 달간 이 투쟁을 계속하게 돼서 결국은 이 투쟁의 끝은 어떻게 끝났냐? 세계적으로 각국의 이
은행가를 점거하는 투쟁이 확산되는 전 세계적 투쟁으로 번졌지만 미래에 대한 별다른 전망이 없었어요. 몇 달 후에 결국은 남아있던 텐트들이 다 철거되고 이 투쟁은 끝났죠. 그런데 문제는 이 투쟁이 성과가 정권을 끌어내렸냐, 은행을 민중의 것으로 돌렸냐, 그런 성과는 없었지만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 투쟁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DSA라는 미국의 민주사회주의 그룹이라는 이 조직의 성장이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당시에 이 투쟁을 월가 점거 투쟁을 조직했던 수많은 활동가들, 참여했던 수많은 민중 대중들이 사회주의 조직에 가입하고 함께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미국 정치에 지금 민주당 블록 안에 매우 급진적인 정치 블록을 형성해내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조직적인 활동들을 유지해 나가는 이런 조직적 변화들, 성과들을 갖추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권을 직접 끌어내리는 투쟁의 성과들 거쳤지만 실제로 이게 조직화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만들어가고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지금 2016년, 2025년에 벌어진 이 투쟁이 그냥 윤석열이라는 미친놈이 어쩌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는 저렇게 미친지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히 미친놈이었다. 그냥 그놈을 끌어낸 재수없게 당선된 대통령 하나를 끌어낸 투쟁이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윤석열의 등장과 그 정권의 몰락 과정, 여기에는 분명히 세계 정치적, 경제적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분명히 세계 전체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세계 체제의 한 지역적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을 흔히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계적 변화의 주요한 흐름.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을 하면서 러시아의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같이 막루에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 매우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1980년대 이후서부터 세계의 경제가 유지되어 오던 1극, 미국을 하나의 극으로 한 세계의 질서가 와해되고 변화되고 있는 역사적인 장면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의 이 변화는 이것도 마치 윤석열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한 또라이인 것처럼 미국에서의 트럼프의 당선도 트럼프도 아무리 봐도 제정신은 아니죠. 걔도 미친놈임은 분명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어쩌다가 미국의 이 정치 의식이 매우 낮아가지고 그런 미친놈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거냐? 이것과는 좀 다른 문제가 전제되어져 있죠. 그건 뭐냐면 지금 1980년대 이후서부터 유지되어 오던 세계 신자유주의 질서가 어떠한 형태로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임계점을 지났다라는 또렷한 증거들이 정치 경제의 여러 측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유하고 있는 이 시점을 굳이 이름 붙이자면 저는 포스트 네오 리버럴리즘이라고 생각해요. 즉 후기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해체되어져 나가는 정치 경제적 시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던 초기에 1970년대 경제 위기를 거치고 나서 신자유주의 경제, 1979년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가 집권하게 되고 80년 미국에서는 도널드 레이건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보수주의 정치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당시에 70년대까지의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던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얘기하는 당시의 이 환율을 일종의 고정 환율 제도를 만들어서 미국의 달러를 기준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자리 잡고 있었던 브레튼 우즈 체제가 73년도에 해체하게 되고 70년대 경제 위기를 관통한 이후에 세계 경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즉 자본의 절대적인 자유화에 기초한 경제 시스템이 1980년대에 수립됐어요. 그리고 이 초기 등장은 보통의 우익들이 보통 그러듯 매우 거칠게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레이건도 그랬고 영국에서의 대처도 그랬지만 일단 첫 번째로 한 거는 노동계급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죠. 노동조합들, 파업 현장들의 군대를 보내서 파업을 다 진압하는 매우 거친 방식으로 시장 자유, 자본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부여하는 세계 질서가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을 선두로 해서 세계 신자유주의 질서가 시작됐죠. 근데 신자유주의란 결국은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인 이동이 활발해진 시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97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서부터 1970년대까지를 유지해 오던 국가를 중심으로 관리되던 자본주의가 국가의 성격이 국가가 이제 자본주의를 체제를 관리하는 성격이 바뀌면서 결국은 시장 질서에서 국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여러 부분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즉 자본의 자유가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요 제조업 산업들이 이제 아시아라든가 그리고 중국과 같은 다른 이제 저임금의 국가들로 공장이 이전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산업 현장이 그리로 이전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이제 가난한 국가들로부터 노동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노동시장을 이원화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도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한국에서는 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형태로 이원화가 되어져 있지만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결국은 이민자들, 가난한 국가의 이민자들을 매우 저임금에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저임금화를 유도하는 방식이 1980년대 이후서부터 쭉 진행돼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사회 불안을 확대할 수밖에 없겠죠. 노동자들이 결국은 생활이 어려워지고 외국인들이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 매우 취약해지고 이때 이제 등장한 게 중도 좌파로 정권이 넘어가는 거죠. 미국에서는 1993년에서 2001년까지 빌 클린턴이 집권하게 되고요. 영국에서는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하면서 중도 좌파의 이름으로 영국에서는 제3의 길이라는 노선이 채택됐고요. 미국에서는 DEI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다양성,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흔히 우리가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진보 운동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조류들의 운동들이 이때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운동들이 했던 역할은 뭐냐면 사실은 체제를 보호하는 외곽에 형성된 참호의 역할들을 한 거예요. 이 체제가 계속 파열되는 매우 불안정한 거친 자본의 축적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1970년대까지는 사회복지를 통해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타협을 통한 이제 흔히 사회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적인 국가 주도의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어 왔다면, 즉 소셜 웰페어를 강조하는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되어 왔다면 1980년대를 지나고 나서 이 신자유주의의 거친 자본 축적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제3의 길과 DEI라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정치가 관리되어 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결국은 흔히 이제 제도권에 자리 잡은 좌파들의 했던 역할은 뭐냐? 신자유주의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역할로 1990년대서부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바뀐 거죠. 그래서 사회의 주류가 과거에는 우익적인 정치 집단, 신자유주의가 이제 등장하던 초창기에는 네오콘 같은 자들이 사회의 주류였다면
90년대를 경험하면서부터 미국과 유럽에서는 결국은 중도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회 정치적인 주류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2008년에 문제는 세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더 이상 중도 좌파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는 이 임계점을 지났다라는 게 2008년에 금융위기를 통해서 좌파 진영이 배운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 체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축적의 방식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게 이미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증명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중도 좌파적인 체제 관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미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체제에 대한 불안이 극한점을 넘어서는 상황이 이제 돌발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민중들이 느끼기에는 그러면 이 체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파괴시키는 이 당사자가 누구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회의 주류 세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는 바로 민주당과 같은 중도 좌파들, 유럽에서도 노동당을 비롯한, 영국에서의 노동당을 비롯한 중도 좌파,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삶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체제의 위기, 이 체제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될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는데, 이 체제를 관리하던 이 중도좌파들에 대한 사회적인 민중들의 거부감이 극단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게 극우 정치 세력들이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지금 유럽도 극우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 결과 트럼프가 집권하는 사태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발견하는 우익화의 현상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우로의 대중포획이라고, 극우가 대중을 포획하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특정한 사회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해체되는 지점에서 이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하나의 현상이지, 어떤 단순한 우익 정치 지도자들의 뭐 퍼포먼스의 성공,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 체제가 체제 내로 민중들을 포획해내는 게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체제의 실패로 이해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얘기하면 그람시가 얘기했던 동의에 의한 지배, 헤게모니를 구성하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다양한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경험한 2016년과 2025년 투쟁을 다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2016년에 박근혜 탄핵이 가졌던 정치적 의미가 뭐냐?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정치 지형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87년 6월 항쟁은 87년 이전과 이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주요한 사회 변화를 겪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세계적으로는요,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1970년대까지를 경제학, 비주류 경제학 일각에서는 이 시기를 케인즈 포디즘 시기라고 정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케인즈주의적인 국가가 총수요를 관리하는 방식, 자본이 축적을 하는데 이 자본 축적의 어려움들을 국가가 직접 지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부족한 수요를 채워주는 케인즈주의적인 경제 방식을 통해서 자본 축적의 위기들을 극복하는 방식이 45년 이후의 자본주의의 특징이에요. 생산에서의 특징은 뭐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공장에 의해서 이 우리가 양산형 제품이라고 흔히 부르는
동일한 제품들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대량 생산 시스템이 1945년 이후에 세계적인 생산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자, 이제부터는 자동차도 대량으로 생산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그걸 소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자동차 같은 고가품을 노동자들이 구매할 수가 없죠. 일단 자동차 정도는 구매할 수 있게 임금을 좀 해주자.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고임금 체계가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노동계급의 투쟁이 있었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해서 자본과 투쟁하는 투쟁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이 투쟁을 자본가들이 용인하는 과정이 결국은 45년 이후에 세계체제에서 주요하게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1945년 이후에는 정치적으로도 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국가 주도의 사회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좌파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집권하는 시기가 유럽에서는 이제 벌어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뉴딜이라고 부르죠. 새로운 거래라는 뉴딜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경제 시스템을 갖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위한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고 그래서 모든 직업의 이 고용 안정성을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정규직이 일반화된 거는 신자유주의 이후의 특징이에요. 그 이전에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래야지만 이 표준적인 생산에서 이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능숙한 노동력들을 계속 고용하는 게 필요하니까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해 주죠. 그리고 일정 정도의 높은 임금 체계를 갖추어서 이 사람들이 구매해 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이제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선별적인 복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복지 시스템의 특징은 선별 복지예요. 이거는 바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고용 구조와 함께 돌아가던 사회의 축적 체제의 전반적인 특징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자본의 이윤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 계약이 깨진 거예요. 1980년대, 70년대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이제 노동 계급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반격이 자본으로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우리가 경험한 박정희식 개발 독재의 특징은 뭐냐?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자본주의가 관리되는 핵심적인 방식은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국가의 역할이 각국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났던 거고 한국에서는 이게 독재 정권의 형태로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국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자본을 좌지우지하면서 축적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본주의를 관리했던 국가 경제를 관리했던 바로 이 군사 독재에 기반한 개발 경제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45년 이후의 세계 질서의 아시아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에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흔히 우리가 신흥공업국이라고 불리는 NIS라고 불리는 신흥공업국 4개죠. 흔히 말하는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불렸던 한국과 대만과 그리고 싱가포르와 홍콩 이 4국가의 특징이 국가가 매우 강력한 비민주적 정권에 의해서 자본의 축적을 이끌어 나가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특징은 결국은 조금 다른 미국과 유럽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당시 세계 경제가 수립되던 45년 이후의 자본주의의 세계 축적 체제의 한 형태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를 거치면서 세계 자본주의의 성격이 바로 케인즈 포디즘이라고 불리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국가가 부족한 자본에 대한 소비를 국가의 지출을 통해서 충족해주던 이 축적의 방식이 70년대 이후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니까 해체된 거죠. 극단적인 네오콘들을 통한 극단적인 우익들의 정치 집권을 통해서 사회가 매우 거칠게 신자유주의로 이행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사실은 1980년대서부터 박정희가 사망했던 그 79년에 부마 항쟁이 일어났던 당시의 상황이 더 이상 박정희식 개발 독재가 진행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민중들이 더 이상 여기에 동의해서 내 삶이 이러한 방식으로 끌려가는 거에 동의하지 않던 민중적 저항이 정권을 매우 위기에 몰았을 때 지들끼리 술 먹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총 쏘고 이래가지고 박정희가 간 거죠. 자, 그 와중에 전두환이 집권하게 됩니다. 전두환 집권 이후에 사실은 한국의 경제의 변화가 물론 박정희가 끌어가던 개발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한국의 집권 세력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 자유화라든가 새로운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한국에서는 1980년대서부터 이제 전두환 집권 시기서부터 신자유주의적인 변화들이 조금씩 수행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로 바꿔낸 게 뭐냐? 저는 87년 6월 항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 주제기도 한데 한국의 흔히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하고 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586 세대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 인식,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결국은 한국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사실은 구한 말서부터 서구식의 유럽에서 형성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국가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표가 구한말 시절부터 우리는 근대화를 이루어야 돼. 자, 그럼 근대화란 서구식 제도와 서구식의 경제체제를 갖추는 건데 오늘날 이제 586 세대가 당시에 80년대에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한국은 이 근대화가 왜곡됐어요. 왜냐하면 일제 침략에 의해서 한국은 근대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 일제 식민 지배가 수립되면서 한국의 근대화가 경로를 이탈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근대화를 완성하는 길은 뭐냐? 서구의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함께 우리에게 정착되지 못한 민주화를 갖추는 게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이 단계로서 한국의 민주화를 완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의도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결국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변화된 거는 산업화와 민주화로의 형태적인 근대화가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형태적 근대화를 완성한 거죠. 이거를 사실은 여기서 완성된 건 뭐냐? 자본 자유화가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진 시장 자유화가 87년 이후에 제대로 수립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민주화, 민주주의라고 쓰고 사실은 자본 자유화라고 읽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과거에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형태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변화된 신자유주의적인 질서가 한국에서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자본 자유화가 본격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집권은 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87년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을 거치고 나서 사회적인 변화 과정들은 계속 이 보수 세력의 집권 기간 동안에도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변화를 꾸준히 추구해 왔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의 궤도에 올라선 거는 한국은 김대중 노무현 집권 이후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집권은 서구적 근대화의 형식적인 완료죠. 흔히 말하는 민주화,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이 제도적인 형식을 갖추는 거는 김대중 노무현 집권을 통해서 완료되었죠. 그러면 한국의 신자유주의 지배질서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87 체제라고 얘기하는, 물론 이제 학계에서는 87 체제란 87년 헌법에 기초한 지금의 정치 질서를 담는 의미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지금의 한국의 축적 체제, 신자유주의 축적 체제를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국가와 다른 의미로 저는 이걸 87 체제라고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집권 이후에 한국의 신자유주의화가 본격화되었고 이때 이 사회의 중심 엘리트, 주도 세력 이게 누구냐? 결국은 주류, 사회 주류는 이때부터 586 정치 엘리트들이 사회의 주류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여전히 한국 사회는 민주 반민주 구도, 아직 우리가 사회의 근대적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계속 우리는 미완의 혁명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저들이 다시 집권하기도 하고 심지어 계엄과 같은 상황을 또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자기들은 87년 6월 항쟁을 거쳤던 그 투쟁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는 믿고 있죠. 그래서 민주 반민주 구도와 이 586 정치 엘리트들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민주 반민주 구도, 그리고 과거에 보수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지역주의를 역이용해서 김대중도 그렇게 집권한 거죠. 결국은 충청도에 이 DJP 연합을 통해서 집권했고, 노무현도 결국은 경상도에 있는 서자를 전라도에서 데려와가지고 집권을 한다라는 이러한 지역주의를 역이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집권을 했지만, 그래서 유지했지만 결국 이명박이 다시 집권하게 됐던 의미는 뭐겠어요? 당시에 이명박 집권도 그랬고 이후에 이어진 박근혜의 보수 세력의 집권 과정은 결국은 뭘 이용한 거겠어요? 박정희 개발 독재에 대한 향수를 이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박정희 시절엔 경제가 계속 성장했는데 박정희에 대한 추억이 소환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박정희 이후에 형성된 지금의 정치 사회 시스템에서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소환해낼 수 있는 정치 경험이란 과거의 군사 독재밖에 없는 거예요. 대다수의 민중들에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어 라는 이 감성을 통해서 다시 과거에 이제 독재 세력이었던 지금의 국민의힘 세력, 이 수구 세력이 다시 재집권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던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는 이명박에게 박정희식 어떤 경제 발전, 그래서 뭐 그때 구호가 747이었나? 그런 이제 구호가 있잖아요. 이게 뭘 상기시키냐면 국가가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잡고 국가 주도하에 이걸 이끌어 나갔던 박정희식 경제 성장을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를 던져준 거죠. 그런데 이명박 정권도 그랬고 박근혜 정권도 그랬고 과거에 발전 국가 혹은 개발 국가라고 불리는 국가 주도의 그러한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운영할 그런 반동적 회귀에 대한 기획은 이 사람들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단지 그 이미지를 통해서 집권했을 뿐이죠. 단지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과거의 향수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들에 대한 불만을 결합시켜서 집권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2016년 박근혜 탄핵이 보여줬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오늘날 한국의 수구 보수 세력이 지금의 신자유주의 축적 체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획이 전무한 세력이라는 걸 우리가 박근혜 집권 기간에 확인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태블릿을 통해서 그 최순실이라는 전혀 사회에 대한 이해도 없고 경제에 대한 이해도 없을 것 같은 그냥 돈 많은 여성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라는 이 정권이 이렇게 능력이 없었어? 그걸 확인한 순간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끌어내리게 되는 그 정치적 변화를 겪었죠. 그리고 결국은 2016년 박근혜 탄핵이 결과적으로 보여준 건 뭐냐? 우리 사회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사회 정치 엘리트, 주류가 누구냐가 명확히 확인됐다고 봐요. 그게 바로 오늘날 사회 정치 엘리트 주류가 민주당류를 포함한 바로 86 세대 정치 엘리트들이 우리 사회의 진짜 주류라는 걸 우리가 그때 확인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그 사태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인데 실제 모습을 보니까 지들 좋은 거 다 헤쳐먹고 지 자녀에게 이 전혀 공정하지 않은 사회 질서 속에서 저들이 저렇게 자녀를 키우고 있었구나. 저들의 자리와 권력이 저렇게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직접 목도했던 사건이에요. 조국 사태라. 결국은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우리가 목도한 거는 뭐냐? 민주당류의 저 정치 엘리트들, 저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거에 80년대에 무슨 주장을 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저들이 지금 사회의 주류고, 그게 단지 집권을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주류의 삶을 살고 있는 지배 권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던 경험을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정치적인 흐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 5년 이후에 다시 수구 세력들이 재집권하는 과정을 우리가 겪었던 거죠. 자, 그럼 2025년 윤석열 탄핵은 왜 그날 12월 3일이었냐? 왜 마법사 한 명이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명태균 게이트가 막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야, 더 이상 이제 자기 이제 마누라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이 정권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물론 뛰쳐나왔겠죠. 근데 저는 당시에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가 처해 있던 정치적 상황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봐요. 그게 뭐냐? 미국에서 2024년 11월에 트럼프 같은 또라이가 집권하는 걸 확인한 거예요. 세계적인 지금 흐름의 변화가, 극우적인 변화들이 지금 세계 정치의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걸 적어도 윤석열은 그거를 중요하게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극우 또라이적인 자기 정치 성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어느 날 이제 저녁에 갑자기 대국민한테 대국민 메시지로 제가 이제 국가 그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소탕하겠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배경에 트럼프의 집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지금 변화가 우익적인 정치가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자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민주당류에 대한 정치적 불만들이 얼마나 깊게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본인이 확인하면서 집권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극단적인 정치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먹힐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2016년과 2025년 거리의 투쟁에서 촛불혁명과 그리고 거기서 더 진화한 빛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투쟁들을 비교할 때 저는 여기에 큰 변화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민주당류의 정치가 형성해 놓은 지금의 신자유주의적인 위기 선상 안에서 그 너머를 우리가 주장하거나 그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엄청난 정치적 변화는, 광장에서 발견된 정치적 변화는 뭐냐? 2016년에 박근혜를 지지했던 당시에 태극기 부대가 2025년 어떻게 변화했냐? 청년들을 중심으로 서부지검을 때려 부수는 상태까지 변화했어요. 저는 이 변화가 광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보다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이 극단적인 극우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정치적 토양, 그 토양의 핵심은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한국 축적 체제와 정치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한계 지점에 왔기 때문에 극단적인 극우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광장 극우 정치의 양적 질적인 변화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빛의 혁명이라는 이 자아도취적 명명에서부터 정치적 지형을 87년 6월 항쟁의 연속에 위치시키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체제 수호를 위한 투쟁으로, 저는 이 투쟁은 반동화된 투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지키려고 한 거예요? 87년 이후에 우리가 형성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고 거리에 나섰던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이 헌법을 어긋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한 거고 우리가 지키려고 한 것이 있었던 거죠. 그 지키려고 한 게 바로 지금의 정치 질서였어요. 이것을 넘어서고자 한 투쟁이 아니고 지금의 정치 질서가 극단적인 우익화를 통해서 반동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너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질서를 지키는 투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이제 집회를 나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의도 집회에 있는데 웬 청년 남녀가 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는 이제 그냥 이게 앞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도와 이제 도로 애들 쭉 앉아 있어가지고 인도와 도로 사이에 잔디라고 부를 수도 없죠. 어쨌든 가로수가 이렇게 있고 잡초들이 무성한 데가 있어갖고 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집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웬 청춘 남녀가 손을 잡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여기에 들어가도 되나? 막 이러면서 공중 질서를 어기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을 거리에서 이 투쟁에 나온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이게 투쟁의 성격을 말해주죠. 우리는 지금 질서를 지키려는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게 모두에게 각인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도 버리면 안 돼. 다 막 주워가. 결국은 우리가 했던 투쟁은 지금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에너지로 분출될 수 있는 에너지들이죠. 지금 사회에 그 에너지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터지고 있어요? 극단적인 우익 정치와 결합하고 있을 뿐이지 이쪽에서는 뭐와 결합합니까? 지금의 정치 질서를 유지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 바로 체제 안에 포섭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투쟁이 오히려 자리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제 이행의 기획이 전무한 한국의 좌파들은 지금 오늘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빛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투쟁을 거치고 나서 지금의 사회 정치의 지형이 어디에 형성돼 있습니까? 결국은 검찰 개혁에 형성돼 있죠. 그리고 검찰 개혁의 핵심은 반동적인 극우 정치 세력의 입장에 부와 내동하는 검찰이 자꾸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인들을 뭐 구속 수사하거나 이런 것들에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는 게 한국 사회에 대단한 변화를 추동하는 것처럼 이끌어 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정치적 관심들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체제의 파열, 체제가 파열되고 있는 이 위기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거고 바로 이것들이 민주당 86 엘리트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사회 주류들이 만들고 있는 사회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흐름 속에 지금 좌파 정치와 좌파들이 결국은 들러리에 머물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정치 경제적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한 1시간 정도 제 발제를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